지금 대한민국의 하늘에는 전 세계 항공우주 산업계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눈초리로 바라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형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수천억 원짜리 기체가 몇 번은 추락하고 파일럿의 생명이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수반하는 피 트기는 과정인데 한국의 KF-21 보람에는 이 모든 통념을 보란듯이 비웃으며 4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1600회 이상의 비행시험을 단 한 건의 중개사고도 없이 완벽하게 끝마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적용된 한국 엔지니어들의 집요한 완벽주의와 디지털 트윈 기술이 만들어낸 그야말로 공학적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저명한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와 에비에이션 위크는 KF-21의 개발 속도와 안정성을 집중 조명하며 미국 보잉사의 차세대 훈련기인 T-7A 레드워크가 윙록 현상과 탈출 시스템 결함으로 양산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극적으로 대비된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는 미국조차 쩔쩔매는 차세대 기체 개발 과정에서 포괄주자인 대한민국이 보여준 이 무결점 드라마는 전세계 방산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기술력이 이제 추격을 넘어선 선도의 영역으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KF-21 개발진이 겪었을 숨막히는 압박감을 상상해봐야 하는데 볼트 하나 센서 하나라도 오차를 일으키면 수조 원의 혈세가 공중에서 산화된다는 공포 속에서도 그들은 밤을 낮삼아 20만 개가 넘는 부품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시스템을 완성해냈습니다. 특히 A4 레이더와 미션 컴퓨터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만 가지의 소프트웨어, 오류를 지상시험 단계에서 거의 완벽하게 잡아냈다는 것은 한국의 IT 기술력과 제조 역량이 방해산업이라는 그릇 안에서 얼마나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가 경이로움으로 한국을 주목하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참모를 끼얹으려는 불청객이 있으니 바로 공동개발국이라는 명패만 걸어놓고 의무는 내팽개친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들은 KF-21이 시험 비행에 성공할 때마다 박수는 쳤을지언정 정작 치러야 할 대금 앞에서는 지갑을 닫아버리는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는데 최근 그들의 행보는 단순한 체납을 넘어 도를 넘은 기술 탐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인 자카르타 포스트 등은 자국 정부가 분담금을 대폭 삭감하면서도 기술 이전과 시제 기술형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한국 정부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무전치식을 하고도 디저트까지 포장해달라고 때를 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적반하장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인도네시아가 단순히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간을 보며 줄타기 외교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KF-21의 수출 실적이 간절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분담금을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 수준으로 3분의 1 토막을 내겠다고 통보하면서도 개발 과정에서 나온 가장 귀중한 자산인 시제 5기를 기어코 가져가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흘린 피와 땀의 결실을 펄값에 가로채겠다는 의도이며 나아가 우리 기술이 제3국으로 유출될 수도 있는 심각한 보안구멍을 스스로 열어달라는 요구와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방위사업청이 내린 시책이 인도 불가라는 초강수는 단순히 개심죄를 묻는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고객보호의 일환이자 한국 방산이 글로벌 호구에서 주도적인 룰메이커로 변모했음을 선언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논리로 인도네시아의 떼쓰기를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결정이 향후 동남아시아 하늘의 패권 지도에 어떤 지각 변동을 일으킬지 이제부터 그 냉철한 전략의 세계를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감정을 잠시 배제하고 철저하게 계약과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인도네시아 사태를 해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도네시아가 시제기를 못 받아가는 것을 두고 외교적 결례가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국제방산계약의 표준약관을 뜯어보면 이것은 한국 정부의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법적인 권리 행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양국이 체결한 비용분담 계약서에는 분담금 납부 의무 미행 시 시제기 및 기술자료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강력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법상 대금을 치르지 않으면 물건을 주지 않는 동시 이행 항변권에 해당하며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연체하고
삭감을 통보한 순간 시제기 5기를 수령할 권리는 계약상 자동 소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돈 없으면 기술도 없다는 원칙을 적용 법적으로 반박 불가능한 참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도덕질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약속했던 개발 분담금 약 1조 6천억 원 중 겨우 3분의 1 수준인 6천억 원만 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버린 상태에서 계약의 결과물인 시제 5기를 요구하고 있으니 이는 아파트 중도금도 치르지 않고 등기 권리증부터 달라고 우기는 것과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한 억지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보여준 기술안보적 위험성인데 이것이야말로 한국 정부가 시제기 인도를 단칼에 거절한 결정적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군사정보 매체인 제인스는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협상 난항을 핑계로 중국의 5세대 전투기 젠 35나 파키스탄의 젠 10C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이는 단순한 구매처 변경이 아니라 KF-21의 핵심 기술이 적선국이나 잠재적 경쟁국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뚫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형 A사 레이더와 통합전자전 시스템 등 우리 엔지니어들이 수십 년간 갈아넣은 독자 기술이 담긴 시제기가 인도네시아로 넘어간 뒤 그 데이터가 중국 기술진의 손에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수조 원의 손실을 넘어 대한민국 공군력의 무력화를 철회하는 재앙이기에 우리 정부의 인도 거부 방침은 법적으로 정당할 뿐만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한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문이 열리기 마련인데 인도네시아가 제발로 걷어찬 그 기회의 자리를 지금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무선속도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이미 한국산 경공격기 FA-50PH-12대를 도입해 마라이전 2등 실전에서 그 압도적인 성능을 체험하며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소위 만렙을 찍은 상태입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단순히 기체를 사는 것을 넘어 KF-21 블록 1을 12대에서 16대가량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향후 블록 2로 개량하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데 이는 F-16 최신 버전인 바이퍼형의 대당 가격이 약 1,100억 원에서 1,500억 원을 호가하며 도입까지 5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당 약 800억 원에서 1,000억 원 사이로 예상되는 가성비와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 KF-21이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상황이 더 드라마틱한데 기존에 운영하던 러시아제 수호이 30MKM과 미국제 F-18의 유지보수 비용이 천정고지로 치솟으면서 가동률이 바닥을 치자 아예 한국을 통해 항공정비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 몇 대를 팔고 끝나는 1차원적인 장사가 아니라 전투기의 수명주기인 30에서 40년 동안 부품 정비 업그레이드라는 거대한 후속 군수지원 시장을 한국이 통째로 삼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말레이시아가 KF-21을 선택할 경우 한국은 동남아시아 하늘의 표준 플랫폼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출청 신호는 국내 방산 생태계에 즉각적인 낙수 효과를 불러오고 있는데 KF-21 개발에 참여한 700여 개의 국내 협력업체들은 이제야 비로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국산화율 65%라는 수치는 단순히 부품을 국산으로 썼다는 의미를 넘어 레이더, 미션 컴퓨터, 통신장비 등 고보가 가치 핵심 부품을 파나 시스템이나 LIG, 넥스원 같은 우리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납품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과거 F-16 라이선스 생산 시절에는 나사 하나만 바뀌어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로열티로 막대한 외화가 유출되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부품을 설계하고 우리가 가격을 결정하며 그 수익이 고스란히 우리 엔지니어들의 월급과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방산에 독립이 경제적 자립으로 완성되는 단계에 진입한 것입니다. 결국 이번 KF-21 시제기 인도 거부 사태와 무사고 개발 성공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선진국들의 눈치를 보며 흉면 안 해던 방산의 변방국이 아님을 전 세계에 선포한 사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푼돈을 아끼려다 4.5세대 전투기 기술 공유국이라는 지위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어리석은 파트너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반면 한국은 원칙을 지키면서도 신뢰를 챙기는 냉혹한 승부사의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미국 군사전문지 밀리터리워치 매거진은 한국이 KF-21을 통해 서방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4.5세대 이상급 전투기를 독자 개발 및 양산할 수 있는 제조 강국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우리가 만든 무기가 단순한 살상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외교적 이상을 결정짓는 전략자산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의 단계는 이미 1600번의 비행으로 끝이 났고, 이제는 우리가 만든 이 강력한 플랫폼으로 세계 시장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KF-21 보람의 엔진인에 품는 굉음은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 기술 식민지에서 벗어나 기술 패권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 박동 소리이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먹거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의 소리입니다. 한국은 이제 남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는 추격자가 아니라 거친 하늘에 스스로 길을 내는 명실상부한 하늘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5년 8월 20일 KF-21 말레이시아의 수출길 열린다 영상입니다. 말레이시아가 직면한 전투기 교체 문제는 단순한 기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된 절박한 과제입니다. 이미 보유 중인 미그-29는 사실상 퇴역 수순을 밟고 있고, 수호이 30MKM 역시 러시아산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정비, 부품 수급,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지속적인 불안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제 무기 전반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말레이시아가 기존 플랫폼을 유지하면서 공군 전력을 강화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진 셈입니다. 특히 쿠웨이트의 FA-18D 도입 실패는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현실로 끌어올린 결정적 사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한국산 전투기 도입 카드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2023년 한국산 FA-50 블록 -20-18D를 계약하면서 한국과 방산 협력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기종은 A사 레이더와 공대공 교전 능력을 보유한 소형 전투기 이상의 전력으로 평가받았고, 말레이시아 공군은 이를 통해 한국 무기체계의 성능과 유지체계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경험이 곧 KF-21 도입에 대한 신뢰와 연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KF-21은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닙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2021년 시제기를 처음 공개했을 당시만 해도 일부에서는 아직은 미완성이라 평가했지만, 불과 3년 만에 A사 레이더, 전자전장비, 적외선 탐색 추적 장치 등 핵심 센서 국산화에 성공하며 완성도를 입증했습니다. 현재 한국 공군은 내년부터 4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며, 이를 앞두고 2025년 하반기에 대규모 수락 시험 평가를 준비 중입니다. 이 시험은 단순한 성능 검증이 아니라 실제 작전 운용 가능성을 입증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와 같은 해외 구매 후보국에게는 결정적 신뢰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레이시아가 KF-21에 끌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가격 경쟁력입니다. 프랑스 라팔의 경우 기체 도입 단가가 최소 1억 달러를 웃돌고 시간당 운용 비용도 2만 달러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KF-21은 6,500만 달러 수준의 도입가와 시간당 8,000에서 1만 달러 수준의 운용비를 예상할 수 있어 말레이시아와 같은 중경우 공군에 적합합니다. 둘째, 확장성입니다. 현재 4.5세대급으로 분류되지만 내부 무장창 설계가 완료되었고, 추후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5세대에 준하는 스텔스 성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정된 설계로 미래 업그레이드 여지가 제한된 라팔과는 본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셋째, 운용 효율성입니다. FAOC 블록 20과 KF-21을 동시에 운용하게 되면 정비, 훈련, 부품 관리에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한국 역시 FAOC과 KF-21을 동일한 정비 네트워크에서 관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가 동일한 체계를 적용받을 경우 가동률과 전력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젠텐시의 신뢰성 부족은 말레이시아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라팔 격추 사건을 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젠텐시는 해외 수출 실적이 전무합니다.
실제 운영 중 크고 작은 사고 사례가 다수 보고됐으며 공개되지 않은 사고까지 감안하면 기체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라팔은 인도, 인도네시아, 카타르 등에서 꾸준히 수주에 성공하고 있지만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과 장기 정비 비용 문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미국의 정치적 변수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론상 F-35A를 희망할 수 있지만 워싱턴이 동남아 국가에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수출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심지어 필리핀조차 미국이 F-16B를 강하게 권유받고 있는 상황에서 F-35 판매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러시아의 수호이 57 역시 신뢰성 부족과 서방 제재 문제로 실질적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말레이시아가 실질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는 라팔과 KF-21 두 가지뿐이고 그중 KF-21이 가진 가성비와 확장성은 라팔보다 훨씬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쿠웨이트 FA-18D 판매 무산 시점과 한국 공군의 KF-21 수락 시험 일정이 절묘하게 겹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타이밍을 맞춘 듯 겹친 이 상황은 말레이시아가 결정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UAE, 사우디 등 중동 국가 대표단이 이 시험에 초청될 예정인데 말레이시아 역시 관찰단을 파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곧 KF-21이 단순히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신뢰성을 입증하는 순간이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즉, 지금의 상황은 KF-21에게 절호의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기존 무기 도입이 틀어진 말레이시아는 대체 옵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한국은 실전 배치를 앞둔 시점에서 기술적 자신감을 대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말레이시아가 KF-21 도입을 공식화한다면 이는 한국 방산 역사에서 K방산 전투기 수출의 첫 사례가 될 수 있으며 동남아 전체로 확산될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일 겁니다. 말레이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단순히 공군력 보강의 차원을 넘어 동남아시아의 군사균형과 직결되는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이미 42대 라팔 도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프랑스 전투기가 동남아 지역에 확실한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고 태국은 그리펜을 유지하면서 스웨덴과의 협력 구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말레이시아가 어떤 기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수십 년간 영내 공군력 판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내부에서도 단순한 성능 비교를 넘어 전략적 고려가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우선 라팔과 KF-21의 경제적 비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팔의 도입가는 기체당 1억 2천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며 프랑스와 이미 계약한 인도네시아의 경우 86억 달러 규모로 42대를 확보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기체뿐 아니라 장기 정비와 훈련 및 무장 패키지까지 포함된 금액이지만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국가 예산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반면 KF-21은 초기 도입가가 약 6,500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수출을 적극 지원하는 만큼 패키지 비용도 훨씬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유지비에서도 KF-21은 라팔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추산되며 이는 장기 운영에서 결정적 차이를 만드는 요소입니다. 둘째, 운영 효율성과 정비 체계입니다. 이미 말레이시아는 FA-50 블록 -20을 18대 도입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이 전투기는 KF-21과 공통 부품과 훈련 체계를 공유할 수 있어 정비와 훈련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또한 부품 수급도 한국이 자주적으로 할 수 있어서 큰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한국 공군도 FA-50과 KF-21을 같은 정비 체계에서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는 해외 수출국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라팔의 경우 전용 정비 체계와 고가의 프랑스제 부품을 장기간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 비용과 부품 대기 시간이 말레이시아 공군 운영 효율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정치와 군 내부 평가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오랫동안 균형 외교를 표방해왔고 무기 구매에서도 특정 국가 의존을 피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제 전투기 유지가 불가능해지고 미국산 기종 확보도 정치적 제약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택지는 좁아집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공군 내부에서는 한국산 무기 체계의 성능과 신뢰성에 호감을 갖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FA-50 도입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이 보여준 유연한 대응과 지원 의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말레이시아는 한국이라는 선택지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또 말레이시아가 KF-21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번에 수락 시험 평가도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 공군은 올해 하반기에 KF-21 수락 시험 평가를 진행하며 이 자리에는 UAE, 사우디 등 주요 수출 후보국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옵서버 자격으로 참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험에서 KF-21이 실전 운용 능력을 입증하게 되면 개발 중인 기체라는 이미지가 사라지고 즉시 전력화 가능한 검증된 전투기로 자리매김할 겁니다. 이는 구매 결정을 앞둔 말레이시아의 결정적 설득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라팔은 이미 검증된 전투기이지만 높은 가격과 제한된 확장성 때문에 말레이시아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고 KF-21은 가격, 성능, 확장성, 정비 효율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최적의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쿠웨이트산 FA-18D 판매 무산이라는 돌발 변수가 KF-21 도입 논의를 촉발시킨 지금 한국산 전투기의 수출 성공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